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미사일 추가 도발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 위협이 거세지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연합훈련 중이던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이 지금 안보 문제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미사일 도발에도 한일 갈등 중재에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이 시간 전문가 네 분과 함께 이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카디즈를 수차례 드나들다 급기야 독도 영공을 침범, 한미일 안보 공조에 약한 고리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외교 안보 역량이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또한 북한은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또다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미사일 방어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는 주요 상임위를 개최하고 안보 현안 질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는 정부의 대응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가짜 평화 공세는 북한 미사일로 돌아왔고, 친북 안보 실험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우리 바다에서 각축을 벌이는 한반도가 열강들의 힘 겨루기 싸움터가 될 동안 도대체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당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단연코 반대합니다. 야당 또한 엄중한 안보 상황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중단하고 북중러의 릴레이 도발을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번 주 토론당당에선 대한민국 안보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엄중한 한반도 정세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심층 모색해봅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국대 북한학과 고이한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희락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러시아, 중국 군용기 관련 얘기도 했었고, 지금 일본과의 경제 관련 문제가 안보 문제로 확산될 소지들도 보이고 있고요. 북한 연거푸 지금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있는 최근 상황, 우리 안보 상황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분 먼저 기본적인 상황 진단을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이한 교수님. 네, 뭐 큰 틀에서 보면 그 탈냉전 이후에 형성되어 오던 신자유주의 질서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질서로 바뀌는, 판이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학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그 신자유주의 질서가 미국의 패권의 쇠퇴로 인해서 흔들리고, 또 이제 중국 중심의 어떤 그 신흥 패권 국가의 부상, 또 그거와 맞물려서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 또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1대1로 전략 구상, 또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국가들과의 어떤 동맹의 재편,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한반도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우선 그 안보의 영어가 security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이제 세가 뭐 없는, 그래서 Q라는 이제 걱정이 없는 상태가 사실 안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뭐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국민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한말의 상황에 비유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위협보다는 전 내부에 더 불안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부로서는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국민들 중에는 현 정부가 어떤 안보 전략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는지, 또 어떤 그 사령탑 또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잘 안 보인다, 이런 그 지적을 하는 사람이 많고요. 또 이제 그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도 옛날에 비해서 확실하지 못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 그 우방국이면서 미국과 간접적인 동맹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해지면서 과연 현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에 대해서부터 의문이 되는 상당히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국제 세력의 각축기에 우리의 안보 상황이 불안한
구한말 상황과 지금 빗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동현 교수 어떻습니까? 뭐 비싼 이야기냐말은 구한말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의 상황이라는 것은 고양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세계사적 변화하고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구한말뿐만 아니라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미중이라는 냉전이 들어왔을 때 우리 분단이 됐고요. 네. 또 그 다음에 1989년, 90년 이제 냉전이 해체되면서 생겼던 미국의 어떤 독자 체제죠. 이 체제로 넘어가면서 생겼던 그 사회주의 붕괴되는 이 속에서도 또 우리가 한번 또 어떤 기회나 위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놓고 보면 그 이후로 이제 세 번의 위기와 기회 속에 이번에 미중이라는 틀 속에서 세계사적 변화 속에서 우리한테 온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놓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위기이고 또 한편의 기회인데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전통적 안보 차원에서의 우리가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이 동아시아 한반도에 쌓여온 중증적인 어떤 위험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일본과의 역사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뭐 러시아 이런 것들이 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100여 년 동안에 가져온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번에가 어떻게 보면 그 100년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위기이자 큰 또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위협이 아닌 위험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여러 가지로 따져볼 만한 쟁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신범철 박사도 지금 세계적인 질서의 재편기라는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보십니까? 예, 뭐 그 부분은 다 같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탈냉전 이후에 미국의 일극 질서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다극화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중러가 미국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한반도에 지각 변동이 있어왔고 북한도 이번에 그러한 중러의 도전에 편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다시 겨울이 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름은 여름인데 에어컨을 세게 틀은 건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흐름은 우리 한미일 공조라는 것이 깨질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것인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는 그 중충독 안보 도전의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북 또 한일 뭐 여러 가지 관계 같이 복합적으로 껴 있는데요. 당장 최근에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세 번째죠. 최근만 한정하자면 지금 엿새 만에 지금 나온 건데 북한 어떤 의도, 뭔가 의도가 있었을 것인데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십니까? 남북 사이에 지난해 9월 군사 합의가 있었죠. 네. 상호 위협을 감소하고 평양에서요. 예,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합의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북측이 이미 우리는 오래 전에 계획됐던 그 F-35A 스텔스기 도입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한미 군사 연습 재개와 관련해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스텔스기 기능을 갖고 있는 그 F-35 그 도입과 관련해서 그것은 이제 북한의 어떤 참수 작전에 사용될 수 있는 비밀병기이고 어떤 전쟁의 어떤 대문을 여는 무기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그 무기를 무력화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시험을 곧 하겠다고 7월 11일 날 외무성 정책연구실장 명의의 담화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핵에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군사 합의를 통해서 남북 간의 운영적 군축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합의를 해뒀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는 북한을 겨냥한 무기라고 보지 않고 이런 그 동아시아의 전략 환경 변화에 따르는 우리 나름의 방어 체계 구축이라든가 네. 전략적 어떤 그런 고려에 의해서 이미 계획된 무기를 도입하는 데 대한 북한의 강한 반발 그 차원에서 자기들도 대응 무기를 이제 개발하고 시험한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지속적으로 그런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고영환 교수께서는 북한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군사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데 대한 지금 대비책이고 맞대응이다라고 해석해 주셨는데 박기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9.19 군사 합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북한의 핵무기 폐기입니다. 비핵화요. 핵무기 폐기라는 그런 프로세스 속에서 그것을 위해서 또는 뭐 그것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그런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합의 이 내용에서도
뭐 서로가 다 동일하게 이제 그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건 남한만 지켜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뭐 F-35가 아니라 핵무기를 계속 생산을 할 뿐만 아니라 연합훈련도 다 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뭐 이런 그 미사일 발사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쪽에만 이제 군사 합의 운운하는 건 그건 조금 그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어떤 의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 북한의 의도보다는 능력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실험한 것으로 보이는 시험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는 현재의 요격 시스템으로서는 그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최신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600km면은 사실 남한 전체를 어디든지 사격할 수 있고요. 저는 이번에 한 200여 킬로를 쐈다는 것이 사실은 똑같은 미사일인지 아니면 다른 미사일인지 모르지만 예. 사실은 제가 그 들어오기 전에 한번 그 거리를 재보니까 평양에서 서울까지가 직선거리로 195km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서울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을 가정한 그런 게 아닌가. 그렇다면 상당히 지금 모든 걸 떠나서 군사합의에서 이제 그 제시하고 있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그 하지 않는다는 그게 위배되는 거죠. 사실 네. 남한의 수도 서울을 이 생각을 하면서 쐈다면. 그래서 지금은 뭐 군사합의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머리 위에 바로 그 포탄을 쏠 수 있는 미사일을 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북한이 더 책임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난번 600km, 이번 200km의 경우에는 박희락 교수 추정으로는 서울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해석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김동혁 교수 어떻습니까? 의도적 차원에서 보면 대부분 지금 국면 자체가 북미 대화 지난 6월 30일 날 있었던 그 남북미 판문점에서의 상봉 이후에 그 이제 실무회담이 아직 열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한 나름대로 실무회담의 어떤 압박적 차원, 그다음에 미국에게 셈법을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양보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대미 압박적 차원에서 이런 미사일이 계속 쏘고 있지 않느냐는 어떤 그런 해석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런 해석 자체가 뭐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북한의 이번 의도 자체를 놓고 보면 북한의 언술 체계, 보도만 놓고 보면 사실 대미적인 어떤 그 것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발사한 것에 대한 발표는 아직 북한이 아직 안 했지만 지난 25일이라든가 지난 5월달에 발사한 것만 가더라도 보면 미국을 어떤 공격을 하겠다든가 미국을 압박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25일 같은 경우에는 대남 압박적 차원에서 F-35의 도입이라든가 또 그다음 연합훈련에 대한 어떤 불만감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대남적 메시지가 강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언슬책에 그대로 대남적 메시지로 봐야 되느냐? 저는 또 이거에도 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현재 7월, 8월 2달 동안이 하계 훈련 기간입니다. 자신들이 또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 2018년에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변변한 훈련을 그 북한 인민들이라든가 군사적으로 못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그 하노이가 결렬되고 이후에 보면 다시 군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네. 한편으로 보면 대내적으로 인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군부의 어떤 사기를 올리기 위한 어떤 훈련을 정상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그 F-35나 한미연합훈련의 의도는 대남 압박적 차원도 분명히 있겠지만 자신의 이 하계 훈련을 하는 것을 정상적인 훈련이고 그 자신들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대내 메시지적 활용하는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은 단순히 어떤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대미 압박적 차원보다는 대내적인 어떤 결속 차원에서의 이미지가 한 6 정도 되고 남쪽에 대한 어떤 불만과 또 섭섭함 이런 것들을 통한 남쪽이 좀 지금과는 포지션을 좀 달리 해줬다는 어떤 남쪽에 대한 메시지가 한 3. 그다음 대미로는 압박적 차원으로보다는 자신들은 이런 어떤 자신들의 행동을 마이웨이를 그냥 걸어가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한 이미지 정도의 한 10%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노리는 의도가 당연히 있겠지만은 또 그런 의도를 노리는 만큼 부정적인 파장도 있을 법한데요. 기본적인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다 비슷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농구 만화가 있었어요. 거기 주인공 강백호라는 주인공이 있었는데 네, 있죠. 리바운드를 하는데 잘 못하니까 감독이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리바운드를 하는 순간 공이 슛에 안 들어가고 튀어나오는 걸 잡는 건데 어디를 보냐면 다들 공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감독이 그 강백호 선수의 목을 눌러서 다리를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다 한미연합군사훈련, 한국군의 전력 증강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북한이 보다 전략적인 비핵화 협상의 포지션
미국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자리 잡기, 저는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더 큰 연합군사훈련을 했지만 별 문제 제기하지 않고 9.19 평양 정상회담으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만을 보고 만약에 너무 우리가 연합군사훈련 그걸 없애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거기보다는 북한이 보다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는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얼만큼 양보할 수 있는가, 또는 얼만큼 양보해야 되는가, 또는 최소한 어떤 것들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고민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처방의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뭐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좀 더 기다리면서 부상을 해야 될 거야, 아니면 어떤 방식의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결국 연합군사훈련이 타겟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북한의 요구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대화를 열어놓고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이제 별것도 아닌 것을 트집 잡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통일부나 국방부 당국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공조를 하면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양보해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오히려 지금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9.19 남북 군사합의 자체를 폐기를 선언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고희영 교수는 대처 방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쌍방이 하지 않기로 이제 약속한 것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합의는 해놓고도 해석을 달리하는 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안보 문제를 얘기하는데, 북도 일단 이제 그 당시는 비핵화를 한다는 전제 아래 군사합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량 살상 무기 부분에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하지 않는 대신에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그들의 안보를 위한 재래식 무기라든가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것은 자위적 억지 수단으로 가져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지금도 개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정도는 주권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뭐 별찮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계속 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점을 비핵화라는 본질에서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는데 초점을 둬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초점이 자꾸 흐려지고 이런 문제 시간을 보내다가 정작 그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이미 삼축 체제라고 하는 틀 속에서 F-35A 이 스텔스 기능을 가진 비행기를 40대를 지금 도입하기로 돼 있고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북한은 남쪽에서 그런 그 자기들의 수뇌부를 타격할 수 있는 첨단 무기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제 북한 내부에도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쌍방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안보 문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의 히틀러 군대가 이제 프랑스를 공격을 합니다. 11일 만에 이제 그 도보 해협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한 얘기가 프랑스군은 계속 독일군의 의도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국가 안보는 최상의 상황을 항상 그 생각을 해서 그걸 달성하고자 노력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 66조 2항에도 대통령의 책무로 이제 뭐 국가의 독립과 그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북한이 이 미사일을 핵무기를 탑재해서 한국으로 쐈을 때 우리 정부, 우리 군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차원에서 질문을 해서 거기에서 대응책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뭐 군사 합의도 있지만, 그리고 군사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전이거든요. 또 이제 군사 합의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서로가 다 지켜야 돼. 비핵화가 전제로 되어 있는 게 저게 이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북 간에 지금까지 합의가 많았습니다. 92년도에 뭐 남북 기본 합의서가 가장 전형적이고요. 또 91년도에 맺은 그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그거는 지금 북한이 명백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핵무기까지 개발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남북 간에 어떤 합의를 맺어놓고 사실 폐기도 안 하면서 서로가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이제 그 됐습니다. 따라서 저는 군사 합의라는 거기에 우리가 자꾸 집착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능력이, 새로운 능력이
식별되면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저는 최선을 경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은 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딱히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 않군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런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요번 미사일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5일 날 쏜 예. 거는 전문가들 대부분 이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모방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유럽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돼서 독일하고 미국하고 계속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방법일까를 고민하면서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삼축 체계가 있는데 자 우선 선제 타격부터도 지금까지는 액체유를 사용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고쳐려니까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것도 다시 전면적 재검토해서 저게 명백한 징후가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융통된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미사일 방어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첨단 미사일을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 MCM이나 LCM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그 도전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기술 수준을 높이는 그러니까 다각적인 그런 노력이 경주돼야 됩니다. 괜히 뭐 북한이 비핵화나 또 남북 대화나 또 대내 결속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샀다 해버리고 우리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편안하게 보낸다면 그만큼 저는 미래 세대는 더 불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군사적인 대응력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네요. 분명히 그러한 어떤 군사적인 또 합당한 능력은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당에서 이제 9.19에 대한 이야기를 9.19 군사합의 폐기 문제도 나오는데요. 저는 북한이 아까 이제 신범철 박사께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이번에 북한이 이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냈던 것을 보면 이제 F-35라든가 우리의 그 연말 훈련을 이제 빌미를 삼았지만 사실 본질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미국을 향하든 아니면 자기 내부적인 것에 본질은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미국을 향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그 내부적으로 이제 하계 훈련하는 것을 이제 명분화시키면서도 우리 남쪽한테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사실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F-35를 들여오지 말라. 그다음에 훈련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우리가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건 북한이 모르지 않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면 이것을 명분을 삼아 자기를 하면서 남쪽이 뭔가 또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죠. 사실 어쩌면 금강산일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어떤 지금의 어떤 약간의 미국의 경도되어 있는 자세를 좀 버리고 좀 뭔가 독자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달라는 이런 메시지가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9.19라는 군사 합의가 상당히 저는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9.19를 뭐 지키지 않았다고 북한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 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9.19가 그만큼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군사적인 어떤 뭐랄까요, 평화라고 표현하기는 아직까지 좀 미숙한 면이 있지만 나름대로 이 뭐랄까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것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칸다르나 이걸 쏜 것이 상당히 위협한 무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뭐 MD 체계라든가 킬 체계라든가 삼축 체제가 상당 부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47조에 달하는 국방비가 지금 여전히 부족하고 또 계속적으로 돈을 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미사일을 쏠 상황이 아니라 미사일을 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해결책은 안보적 차원, 군사 안보적 차원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의도를 놓고 본다면 내가 미사일 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줘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읽는가 그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미사일 쏘지 않는 상황 만들어줘.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그게 나가면은 그런 가능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협상을 하게 해줘. 근데 그런 협상을 하다 보면 이거 핵을 갖다가 제거하기보다는 자칫하면 핵을 남겨두는 협상에 가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거죠. 질문으로 돌아가서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 사실 내용만 딱 놓고 보면 좋은 합의죠. 근데 말씀하신 거,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된 상황에서 이것이 진행될 때 의미가 있는데 핵 문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실 안보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북한의 장점인 핵 전력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그나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첨단 재래식 전력은 발목을 묶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층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법은 이런 것 같아요. 뭐 당장 폐기하자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일단 9.19 내용을 지켜라.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대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뭐 GP 철거 같은 것도 추가 요청해도 북한이 대응하지 않고 있고, 사실 이번 첨단 무기 같은 것도 어떻게 원론적으로 논의돼야 되냐면은 아까 고유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전력 증강 부분을 논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하자고 해도 북한이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북한이 먼저 이미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는 무실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알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당연히 우리 쪽에서도 너희들 행태가 그렇다면은 이거 우리도 존중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북한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해법을 찾게 되겠죠. 지금 남북 간의 군사 합의 자체가 지금 작동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해석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자체가 별로 뭐 쟁점이 안 되겠네요. 9.19 합의 중에 네. 그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긴장 완화 조치는 합의대로 이행되고 있죠. 아하. 일정 부분 이제 무력을 물리고 일정 그 거리에서는 훈련이라든가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이행이 되고 있고, 뭐 유해 발굴이라든가 이제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이행되고 있고, 이제 큰 틀에서 남북 사이에 긴장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이제 근본 문제에서 상호 위협 감소라는 부분에서 그 합의를 했는데 지금은 상호 위협이 정대되고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재래식 대규모 병력 동원 훈련이 어렵죠. 지금 유류도 거의 그 수출 제한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조건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자기들의 그 경제적 조건에 맞는 이제 이른바 억제력이라는 관점에서 핵 개발과 이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방사포, 장사성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식대로 가고, 우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서로 가는 그런 것인데요. 이게 아마 신뢰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아마 남북 사이에서도 다시 군사 합의서가 저는 이행될 그런 노력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제 합의 위반으로 보느냐 여부에 따라서 또 북한에 대한 뭔가 응대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인데, 박희락 교수님은 그 자체는 위반이라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뭐 위반입니다. 뭐 군사 합의에서 긴장 조성 행위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한 긴장 조성 행위죠. 뭐 그 전투병은 뭐 휴전선을 넘어와야 우리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은 단추 하나 누른 걸로 이게 만약 거기에 핵 무기를 장착했다 그러면 수백만의 우리 한국 사람을 뭐 살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뭐 일본의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중국 통해서 좀 항의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안보리 관련 문제까지 삼아야 된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2006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이제 9월 달에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나온 게 유엔 결의안 1718호입니다. 그 1718호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그 미사일 시험 발사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장거리, 단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시험 발사는 전부 다 이제 유엔 결의안 위반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참 그게 뭐 어떻게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 굉장히 우려하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쏘는 거 아니니까 그 뭐 별로 위험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좌익우파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럼 미국이 이미 우리 한국 동맹국에 대한 위협은 별로 뭐 중시 안 하는 그거냐, 또 미국 내에서도 일부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실은 일본처럼 우리도 유엔 안보리에 이 부분을 제소를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김동혁 교수? 저는 이 안보리에 제소를 해야 되느냐, 뭐 소집 요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것이 위반이냐 아니냐 문제하고 이제 제소해야 되는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아까 문구를 말씀하셨는데요. 뭐 법적으로 국제법은 잘 모르지만 그 규정화 돼 있는 것이 아니다 맞다 저희들이 뭐 이야기할 건 아니고 들어있기 때문에 위반은 맞습니다. 그거는 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사실 어떠면 이런 위반, 그러니까 모든 법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대로 적용됐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지난 그 2006년 이후로 그러면 북한이 한 번도 그러면 그 단거리 미사일 쏘지 않았느냐, 지금과 비는 쏘지 않았느냐, 그런 미사일을 수차례 쐈거든요. 그럼 있을 때마다 그러면 안보리에 회부가 되고 안보리에 에스컬레이션이 됐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요. 그런 문제는 실제 회부를 해서 어떤 제재를 에스컬레이션, 그러니까 증가시켜 나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그거는 그때 상황과 꼭 뭐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맞춰서 그때 어떤 평화의 분위기라든가 또 대화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맞춰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위반이 아니냐 뭐 맞느냐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지금의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가야 될 거고. 김도혁 교수는 현 상황에서는 뭐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그 제소까지 제기까지 상황은 아니다라고. 예, 일본이 제소를 하고 이런 것은요 사실 몸이 달아서 자기의 조바심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저희 따라가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것은 한미 동조를 저는 공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국을 버렸고 한국은 위협이 되고 자신들이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있던 현재 북미 간 대화라든가 이 어떤 거기에 대한 여지를 두면서 그 어떤 환경을 파악하고 상황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 보고요. 네. 그런 상황을 인식한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가 뭐 앞서서 나서서 이게 위반이다, 뭐 제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고. 그건 오히려 한미 동맹을 깨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비핵화의 어떤 로드맵이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위반의 문제와 제소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트럼프 발언을 두고 지금 상황에 대한 고려까지 한 것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든 예. 또 이 장사정포든 방사포든 남쪽을 향해서 쏜다는 것은 남쪽을 향한 그 도발이나 전쟁이 아니고 세계를 향한 전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그 미국 국민이 아마 수도권에서 한 10만 이상 살고 있을 거고요. 중국 국민도 상당수 살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그 국민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다 만약에 수도권에다가 도발한다는 것은 우리 남쪽을 향한 전쟁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전쟁입니다. 그건 자멸이지 그렇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바로 이걸 우리가 공격하는 무기다라고 이제 인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북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자위적 억제력이다 이렇게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너무 우리가 수세적으로 북한의 능력은 과대평가하고 우리를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충분한 억지력을 갖고 우리가 억제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한 발 쏠 때마다 모든 그 역량이 거기에 휩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위협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는 지금 생각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을 성공시키는 것이고 이런 그 문제로 자꾸 안보리 제재를 한다든가 제소하다가 이 판이 깨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비핵화 접근 방법이 사실은 그랬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북한을 조금 이제 선의로 대해서 북한이 변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그 접근 방법이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 조야 또는 이제 한국 내부에서도 상당한 이제 그 우파들은 그러한 방식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 사실은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만 항상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강온이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온 쪽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강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런 그 단거리 미사일, 특히 이제 이거는 신형 미사일이고 우리 한국을 그 타격할 수가 있고 현재 갖고 있던 우리 팩토리나 사드로도 무용하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한번 얘기도 하고 이거는 그 유엔 안보를 결의안 위반이다. 이렇게 하면 세계 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도 나름대로 이제 그 대응도 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주체라는 걸 알려줘야 북한도 우리한테 이 나름대로 이제 뭐 의미 있는 역할을 주지. 지금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지럽 넓은 중재단 하지 마라. 그리고 뭐 네. 이제 남한하고는 대화도 안 한다. 이렇게 우리의 협상이라는 레버리지를 오히려 축소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뭐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지금 한 뭐 2년 정도의 경험으로도 아직까지 계속 거기에 잘해줄 것이다 하는 데만 집착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책임하고 또는 조금 나이브한 그런 접근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트럼프 그 작은 미사일이다라고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우리 지금 패널 분들께서는 그게 무슨 뭐 미국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맹국에 대한 무책임이라든가 결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큰 틀에서의 전략적인 발언으로 지금 해석을 하시는데 신범철 박사도 그렇게 보십니까? 뭐 세계 전략적인 차원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선 전략.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성과가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실험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사일이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자기의 대북 정책 성과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동맹국으로서는 약간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또 국제관계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과연 유엔 안보리에 상정을 해야 되는 문제로 돌아가서 그러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번 과정에서 유엔에서 책임 있는 나라에서 이것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난한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독일이 했어요. 독일이 무슨 지위로 했냐면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패널 의장국이에요. 그 패널 의장국으로서 유엔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려를 표명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당사국으로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결이 못 나옵니다. 이 정도 가지고. 과거 뭐 우리의 관행을 봐도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약간 방향을 바꿔서 유엔 안보리 의장의 성명이나 의장 성명도 어렵다면은 언론 발표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언론 발표는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이 정도 위협이면 충분히 우리가 잘 준비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함으로써 약간 북한에게 부담은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은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마치 면허증을 얻은 것처럼 내가 뭐 단거리 미사일을 언제도 발사해도 국제사회에서 나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인식은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우리 군의 기강회의 관련해가지고 한때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국회에서 거론되다가 지금 일부는 다시 이제 잠재가 됐습니다만은 북한 목선에 대한 대처, 민주당은 뭐 군이 잘 대처했다. 또 야당의 일부 민주평화당, 정의당들도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또 바른미래당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발표 과정에서 왜곡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애매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북한이 이런 식의 도발을 한다면 당연히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조금 강한 발언의 태도가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 군 당국과 관련된 문제, 해임 건의안은 이제 주춤해버렸지만 대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국정조사를 제기하는 야당의 입장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이제 민간 선박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혀 탐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이제 군의 분명한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군의 대비 태세라는 것이 적 침투 대비 중심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위협에 대비하는 이런 포괄적인 안보 개념에 입각해서 방어 태세라든가 안보 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모든 위협, 포괄 안보 개념을 도입해서 북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비군사적 이런 위협에 대처하는 총체적인 그런 안보 개념을 재정립하고 태세를 재점검하겠다 하는 반면교사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야당의 제기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있으면 해볼 만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거 자체 할 만한 또 의혹도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은 군 발표가 클리어하지 않았어요.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고 그 발표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뭐 교신이 있는 것 같은 의혹, 청와대 행정관이 그 대변인 발표 자리에 와서 전례 없는 행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안을 과연 축소하려 했던 것은 아니냐? 그러면은 그런 축소를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을 시정하고 이걸 갖다가 뭐 지나치게 정치적 공세로 갈 필요는 없지만 제도가 있는 만큼 그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은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제도이긴 한데요. 모든 것을 다 국정조사, 이게 어느 정도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다 국정조사에 올리기 시작하면 국정조사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보적인 사안, 특히 이런 사안들은 제가 사실 해군 출신입니다. 해군 장교 출신이고, 그래서 군이나 해군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되면 군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군 사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해야 될 것을 못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이번에 목선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안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1993년도 해군 중위 당시에 큰 배를 타고 있을 때 우리나라 최초로 그 목선을 구조한 당사자입니다. 제가 사실. 네. 제가 그때 원산호 사건이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오시는데, 그때 제가 당직 사관으로 초계함을 타고 그때 당직을 쓰고 있었고요. 그때 레이더로 발견했던 거리가 한 6마일 정도 됩니다. 근데 6마일 했을 때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버렸으면
그 발견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파도 속에서 그걸 접근하자고 해서 거의 2마일, 3마일까지 접근한 상태에서도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조타 상사가 그걸 보면서 배가 보인다고. 이제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큰 지도에다가 배 붙여놓으면 바로 옆에 있는 거 다 보이실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지도가 아니라 현장에 가면요. 정말 넓은 바다에 망망대해입니다. 여기에 1.5톤, 2톤, 3톤 목선을 구별하는 건 참 어렵거든요. 네. 저는 이 안보적으로 저희가 무슨 구멍이 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런 면이 있었을 때 그 사항을 좀 더 솔직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다, 우리 청와대도 저는 이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한 것을 한 것이지 이 전체가 군이 대단히 뭔가 잘못을 했고 구멍이 났고 이런 척으로 예. 접근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뭐 이제 자유한국당에 가서도 이게 이제 군사 합의하고는 상관은 없다. 경계를 뭐 하지 마라 하는 데는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처리 과정에서 한번 보시면 중요한 건 경계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 북한 사람들이 와서 전화를 빌려서 이제 민간인한테 이제 알려줬고 민간인이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경찰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바로 또 군으로 통보돼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육군도 합니다. 육군이 바로 나와서 그 상황을 조례 그것도 안 했고요. 또 이제 우리 군에서 국민들한테 진짜 있는 그대로 정확히 착착착착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계속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뭐 지휘관으로서 후과를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계속 의혹이 또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평택 2함대에서는 사실은 이제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네, 거짓 자수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잘하면 이런 문제도 그럴 수 있다, 실수도 있다 하지만 평소에도 계속 이게 국방부는 이상 없다 그러고 국민들은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특히 저는 뭐 북한 핵 문제에 관련해서 계속 이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면 이제 뭐 북한이 이제 진영 전술 유도 무기를 사는데 그죠? 우리 그 미사일 방어의 범위 내에 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미사일 방어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 이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모방한 이것을 쏘면 우리 요격 미사일이 그거를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전 세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현 장관이 우선 국민들한테 이 불안감을 안 주기 위한 거기에만 치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과연 우리가 국방부 장관을 믿고 이 발을 뻗고 잘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1950년 6.25 침략을 당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 스스로가 북한에 안 쳐들어올 뿐만 아니라 쳐들어와도 우리는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국방부 장관은 가능하면 좀 더 이 불안한 차원에서 조금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건 낙관적으로 보니까 좀 더 이 의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방송이면 이야기 안 하는데 이게 국회 방송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제도에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있잖아요. 네. 이걸 다 갖춘 나라는 사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국정조사를 가지고 있고 그 국정조사라는 것이 의회가 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는 기구인 거죠. 따라서 이 정도 의혹이라면 그것을 조사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의회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정감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정조사를 너무 안 해요. 사실 올해도 안보 분야에서 국정조사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정도 건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삼척 목선 관련해서 군의 경계에 대한 것은 해석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군이 적절히 했다는 쪽과 경계도 실패했다는 견해가 있어 보이는데 이번에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관련한 군의 대응은 아주 잘했다는 이제 평가를 나오는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이렇게 침범한 거 지금 안 했다라고 러시아는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까요? 그 부분은 그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합동 훈련이었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건 아마도 한미일 이런 그 방어 체계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일대가 비행 금지 구역과 관련되는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독도 인근 우리 이 영해와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러시아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그 사전 그
점검 없이 중국과의 그 합동 훈련에 아마 치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걸 아주 사소한 문제로 본 것 같고 네. 우리는 이제 우리 영토에 대한 침범이니까 상당히 이거는 주권의 침범으로 보고 그 무력으로 대응할 정도로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인데 이제 러시아는 그만큼 이제 주변 국가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좀 희박하다. 그러니까 강대국의 어떤 자만이랄까 그런 네.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일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질서 변화의 하나의 신호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것이. 네. 혹시 뭔가 테스트하려고 해본 그런 점 없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고 교수님은 계속적으로 국제정세 변화라는 큰 물결 속에서 한반도를 보는데요. 그 물결 속에서 부평초처럼 그냥 떠 있을 때는 완전히 물결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뭐 세종대왕께서도 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예.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이제 뭐 괜찮다고 했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이 국방력을 강력하게 하면서 동맹 우방국 체제를 해놔놓으면 그런 국제 정세가 좀 흔들려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중러의 그거는 이게 우리가 지금 부평초가 돼 있다고 중러가 보고 그거를 테스트했을 수가 있다. 사실은 뭐 우리 현 정부는 계속 부인하지만 한미 동맹은 굉장히 불안한 것이 사실이고요. 뭐 한일 관계는 당연히 이제 국민들도 다 아실 것이고,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다른 미국이나 일본이라는 우리 우방국 동맹국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그다지 약해지 않았는데 이게 부평초처럼 떨어져 나온 것으로 중러가 봤고 그거를 그 현재 이제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 안보 상황을 판단한 상태에서 했다라고 보시군요. 예, 그렇죠. 러시아는 이게 지금 뭐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이게 한국이 그 약한 그 부분이다. 이거는 뭐 바로 공략을 해서 중립화시키든지 아니면 내 편을 만들 수 있다는 그 테스트일 수 있다. 그것이 저는 가장 불안하고 또 그래서 러시아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무관부에서는 1차로 우리 이제 한테 조금 이제 뭐 사과하고 그런 기기 오작 등에다 캤다가 다시 이제 그걸 번복한 것은 그 뭐 한국한테 굳이 뭐 그런 거 필요가 없다. 그 무시해도 돼. 이렇게 조금 교수님 하지 말씀하신 않았나.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약한 고리가 됐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지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고요. 지금 미국이 그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을 얘기하면서 한미 동맹을 린치핀 핵심 축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에 신남방 정책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협조하는 부분이 있다. 그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지금 공식적으로 정부가 얘기할 정도인데,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은 튼튼한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우선 뭐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일본은 명확하게 참가했지만 우리는 안 했고요. 이제 뭐 애매한 말을 했지만,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 리포트에서 린치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지역 범위가 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린치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코너스톤으로 되어 있어요. 범위가 일본의 가치는 인도 태평양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고 있지만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도에 국한되는 가치로 이제 뭐 보고 있습니다. 또 저는 지금 그 북한하고 이제 뭐 핵 관련해서 우리가 확장 억제 전략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 분야에 이제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한미 연합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 연합사에 한국군 대장을 임명한다면서 계속적으로 그 전환만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도 옛날에는 폴리글 그다음에 이제 뭐 키 리졸브 그다음 UFG 해서 계속 열렸는데 지금은 열리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것도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이제 전작권 전환을 연습을 가늠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가 이제 약하지 않으면 그럼 이전까지는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런데 우리 국력이라든가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랄까 뭐 전쟁도 사실은 그 미국의 어떻게 보면 열등감의 표시일 수 있고 한일 간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수출 규제 부분도 일본의 열등감에 표시일 수도 있다. 당장은 지금 미국이 우위에 있고 일본이 우위에 있지만 지금 그 성장 속도나 이걸 추세를 보면 가까운 미래에 대등한 수준으로 가거나 추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국력이 러시아의 그 영공 침해에 대해서 무력으로 그래도 경고를 할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죠. 두 분 견해차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가 약화된 상태에서 우리의 악화된 안보 상황을 노렸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들어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견해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은 이분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게 자꾸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카디지라고 하는 우리 항공 식배 구역이 한국 항공 식배 구역, 그다음 자지지라고 하는 일본 항공 식배 구역, 그다음에 뭐 사지지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 항공 식배 구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많고 설령 또 자신들이 상대방이 해놓은 구역 자체도 또 법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구역이 안 된 지역이 있긴 하죠. 그다음 설령 구역이 돼 있다 손치더라도 그 법적인 게 없기 때문에 뭐 넘나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쪽은 좀 그렇지만 자디지와 사디지 쪽, 중국과 일본 쪽은 카디즈뿐만이 아니라 영공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왔죠. 예.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졌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 비행기가 군용기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도적이냐 아니면 우발적이냐 이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건 뭐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것은 큰 틀에서 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이 전략에 있어서 사실 우측에 있는 인도, 그다음에 하부에 있는 호주, 그다음에 인도라는 어떤 사실 어떻게 보면 중간 보스죠. 예, 중간 보스를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실요. 근데 이게 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간 보스가 있으면 그 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행동대원이 있죠.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라는 측면과 미일 동맹이 사실 같은 차원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박희락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한미 동맹의 것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위계적인 차이는 있어지언정 그게 한미 동맹이 상당 부분 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만약에 지금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일본과 한국으로 이어지는 이 우측 인도 태평양의 우측의 축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한국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만 가지고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해결하고 가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그 지난 정부 때 있었던 위안부 문제라든가 지소미아 문제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요. 사드 문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고. 이런 문제 틀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방금 저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동맹의 어떤 수준차는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 위태로우면 미국이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자체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저는 이렇게 뭐 깨지거나 아니면 이 동맹이 약화됐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신범철 박사님 듣겠습니다. 중로의 연합군사 훈련의 1차적인 타겟은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는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반도 상황에 대한 그렇죠. 입장입니다. 독도에 넘어온 그 러시아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은 한미일 약화라는 것을 기회로 활용한 것이 아닐까. 그 부분 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상황이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안 하던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안 하던 행동의 배경을 보면은 한일 관계가 안 좋고 또 독도라는 지역의 그 민감성. 그래서 미국이 공동 대응하기도 어려운 점. 그런 점은 러시아군이 만만한 군이 아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했다. 왜? 한 번이라 그러면은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내려갈 때 또 올라갈 때 두 번이나 영공을 침공한 것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한미동맹은 전 이렇게 평가해요. 한미동맹은요 워낙 튼튼해서요 엄청나게 단단해요. 그래서 한 정부가 약간 뭐 미국 정부와 또는 미국 한 행정부가 우리 정부와 트러블을 빚는다고 해서 동맹의 기조가 약화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지금 한미 간의 조율을 하는 걸 보면은 작년 가을에는 뭐 있었습니까? 제재 완화 문제로 약간 이견이 있고 방위비 분담금도 다자로 갈 것인가 1년으로 갈 것인가 단연 계약인가 그 부분에서 있었고 인도퍼시픽 전략 부분에서도 이견이 있다가 이제 와서 우리 정부가 이제 신남방 정책과 접점을 찾는데 그 타이밍도 늦었고 그런 부분에 조금씩 더 잘 관리할 여지는 있었다고 보는데 그거 가지고 한미동맹이 약화됐다? 전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네, 보니까 약간의 그 스펙트럼의 차이는 있는데 서로 논의하면서 연결할 또 소지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미국이 우리를 중시할 것이다 또는 계속 판단하는데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참 도그 벤도라는 그 주한미군 철수론자가 케이토 연구소에 계속 쓴 글, 그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은 큰 나라다. 한국이 있고 없고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그건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1950년에 이제 그 미국의 트루만이 이제 그 개입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NSC나 대부분의 의견은 개입하지 말자였습니다. 지금 또 트루만이 왜 독단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이 없습니다. 뭐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 추측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입장에서 자꾸 미국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못하게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상의 상황은 그대로 되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 안 나오기 위해서 계속 대비하고 조심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지. 최상이다, 뭐 안심합시다. 이건 조금 저는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예, 뭐 상당히 여러 가지 또 논의할 것들이 많은데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임시국회가 이제 이른바 안보국회로 불리고 있죠. 다른 여야 간의 쟁점들도 계속 있어가지고 풀지 못했습니다만 안보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국회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포함해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예, 뭐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 하면은 여야 간의 입장차 때문에 이것이 격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영국 의회 보면은요, 그 영국 총리 바로 요 앞에 데려다 놓고 경론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야당은 어느 정도 격조를 유지하면서 이 정쟁으로서의 정부의 견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파악에 중점을 둔다면 국정조사 같은 것은 사실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면 보탬이 됐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에게 건의를 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다 못하냐? 아니에요.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은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수정하면은 그러면은 국론 통합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동혁 교수님. 국민의 목소리에 기울이 기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저는 능력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생각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것은 솔직하지 못하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용기가 부족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저희들이 좀 솔직함과 또 상상력이 아닌 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정부가 저는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의 갭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부가 진짜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것의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국회와 국민들이 함께 해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박기락 교수님.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다 국회의원들 전체 또 우리 국민들도 다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책임 정치에서는 여당이 더 책임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여당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제 저는 서강대 최진석 교수의 얘기를 항상 생각을 하는데 국가의 기능 중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다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게 뭐냐면 전쟁에서 국가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당수의 국민들이 여당이나 또는 정부에서는 틀렸다고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여야 없이 현재 안보 문제가 과연 국민이 걱정하는 게 근거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를 확실히 좀 규명을 해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안보에 대해서는 조금 낭비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철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희안 교수님. 저는 이 안보 문제는 안보적 시각에서 다뤄야 된다.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안보의 정치화 문제가 늘 문제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또 총선 등을 또 앞두고도 그런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서두에 이제 판이 바뀐다고 했지만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에도 휴전했고 한일 간에도 아마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휴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안보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안보가 경제가 상호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안보 단일 시각으로 이게 풀릴 수가 없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오늘 네 분과 함께했는데 박혜락 교수님, 신범철 센터장님, 고현 교수님, 김동혁 교수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우리가 임시국회를 안보국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서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추경 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충돌하면서 열지 못했는데 시급한 안보 문제 때문에 서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31일로 예정이 됐던 국회 운영위원회도 안보 상황, 긴급한 안보 상황을 두고 사람을 부르는 것보다는 연기하자고 여야가 하나도 이의 없이 합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한반도 문제를 두고 특히 안보 상황을 두고 여야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은 아주 바람직해 보입니다. 더구나 일본과의 경제 문제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모두 합심하고 국민도 힘을 합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모처럼 이런 시기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오히려 호기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론당당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